자, 챕터 1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잭슨은 보면은 챕터 1 앞에 인트로덕션 챕터가 하나 더 있어요. 챕터 번호가 없어요. 챕터 제로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트로덕션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물리학자를 꿈꾸고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그 챕터를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왜냐하면 잭슨이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많이 쓰여 있거든. 그리고 그 앞에 챕터는 최신 걸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이 제일 마지막에 업데이트를 할 때 지금 현재 이 잭슨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전자기학이 다루고 있는 이 범위는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든다면 포톤의 질량이 있는가? 전자기학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전자기학 범위 안에는 포톤의 질량이 없어요. 포톤의 질량이 없어야만 인버스 스퀘어로 거리의 역제곱의 쿨롱의 법칙 R 제곱분의 1 그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그래야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전자기 벡터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E1 벡터와 E2 벡터를 더하면 E3 벡터가 된다. 그게 하나의 전자기 장이다. 라는 그 연산 자체가 그 인버스 스퀘어 로가 포톤의 제로 매스니스에 달려 있어요. 그것들이 연결된 문제야. 포톤이 매스를 가지게 되면 쿨롱의 법칙이 R의 제곱분의 1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한 전기장이 선형 결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뭐 가끔 들어봤다시피 아직도 연구 대상이거든요. 포톤의 매스가 있는지 찾고 없다는 프루브를 못해. 항상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요. 있는 거 프루브하는 것보다 없는 거 프루브하는 게 이거 얘는 확실히 없어 라는 거 프루브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어쨌거나 그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책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버리고 그건 이제 우리는 그 좀 더 표준적인 범위 안에서만 할 거야. 그런 이제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인트로덕션에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 너무 헤비하고 재미없고 그다음에 내가 다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하지 않을 거예요. 챕터 1부터 할 거고요. 챕터 1부터는 이제 약간 정상적인 자 시작을 해보죠. 정전기의 서론인데 이 정전기 일렉트로스태틱스는 뭐죠?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는 뜻이죠? 시간의 의존성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전자기를 배웠기 때문에 전자기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이 뭐 E 필드, B 필드 같은 그런 필드들 그 다음에 소스, 차지나 뭐 커런트 같은 소스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연결짓는 뭐 포텐셜 등등 그리고 등등이 시간의 의존성이 없다. 시간의 의존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을 일렉트로스태틱스라고 해요. 일렉트로스태틱스는 쉽지만 학부 때 배웠던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하게 될 거예요. 챕터 2부터 3, 뭐 4까지인가? 2, 3, 4 뭐 몇 챕터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좀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린스 펑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미지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 베이시스 펑션 익스펜전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등등 해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도 할 건데 어쨌거나 그래봐야 얘가 일렉트로스태틱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필드라든지 소스라든지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 의존성이 없다. 그것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차지가 가만히 있겠어? 생각해보세요. 여기 플러스 차지 하나 있고 여기 플러스 차지가 하나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고? 거리가 유지된 채로? 힘이 있는데 뭐 다른 힘도 여기 작용하면 되겠죠. 다른 힘이 서로 당겨야만. 아니면 얘는 서로 인력 또는 청력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데스틴드 돼 있는데 그게 스태틱하게 있으려면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 전자기 범위 밖으로 넘어가 버렸잖아. 전자기에는요 사실 매스가 필요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알겠지만 다시 리마인드하면 역학에는 매스가 꼭 필요하잖아. 전자기에는 매스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도 인트로덕션에 잠깐 나와. 전하에 매스가 꼭 필요한가? 우리가 아는 세상은 전하에 매스가 있죠.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짜리 전하 있는데 그 매스가 전자기 책에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매스는 언제만 필요하냐면 가속도를 얻을 때. 속도, 운동량을 줬더니 얘가 얼마 속도로 가속되더라. 그런 릴레이션 할 때만 필요하지. 전혀 필요하지 않아. 특히 일렉트로스태틱스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겠죠. 움직이지도 않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매스가 왜 필요해? 관성 질량이든 무슨 질량이든 간에 질량이 안 필요해. 질량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질량이 없어도 돼. 근데 질량이 없는 전자, 이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매슬리스 차지. 근데 고체 물리나 입자 물리에 흔히 등장하잖아. 매슬리스 파티클은 많아요. 그게 차지를 좀 띄고 있다고 한들 소앗 내고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네. 그다지 연구 주제로서도 나쁘지 않고 틀렸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자기책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악한 놈들인 거죠. 전자기책에 매스가 있어야 돼. 표준적인 우리가 아는 전자에는 매스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타임 인디펜던트한 그런 것들이죠.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보죠. 쿨롱의 법칙은 기호법을 파티클 2개가 있다고 하고요. E라는 놈이 E한테 힘을 준다. 화살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E라는 놈이 E라는 전하가 1이라는 전하한테 힘을 준다면 어떤 상수, 그 다음에 Q1, Q2,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좌표 X1, X2 벡터의 거리의 제곱분의 1인데 방향이 중요하니까 방향이 그 라인 오브 차지 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에 X1 빼기 X2 벡터를 길이의 3승으로 나누면 거리의 제곱분의 1이면서 방향은 두 차지 간의 방향인 것으로 되겠죠. 여기 Q1, X1 벡터, 여기 Q2, X2 벡터가 있을 때 이 X2 벡터가 X1에 작용하는 힘, 이건 거죠. F1 by 2.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F2 by 1과 같아야 되죠. 작용 반작용 관계.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건 역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학부 때는 그거 다 한꺼번에 다 물리학이었죠. 이젠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범위가 있어. 여기는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는 내가 믿어. 이 다음은 내가 확실히 못 믿어. 100%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으면은 연구 못 해요. 연구는 항상 의심해서 시작하고 남들이 남긴 부스러기도 찾고 남들이 다 먹었다고 이거 끝났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살려내고 등등. 남들이 이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만들어내고 하려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바운더리를 항상 체크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부터 내가 못 받아들인다. 그 범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왜 이런 걸로 이 책에서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죠. 이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인지 아는데 분의 1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입실론 제로가 진공의 유전율이고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미터인가? 자, 왜 이 책에 요따고 꼴로 쓰냐면요. 이 책은요, 사실 그 챕터는 내가 강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단위계를 여러분들한테 모든 단위계를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잭슨이 CGS, 가우시안 유닛으로 교과서가 써져 있었어요. 이 판은. 저는 그 교과서를 배웠거든. 저는 구닥다리라서. 여러분들은 3판으로 배우는데 3판은 MKS 단위계로 다 바꿔놨어요. 모든 책의 전체를. 한두 챕터 빼고. 한 챕터인가 두 챕터는 이 챕터는 CGS를 썼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챕터 빼고는 다 MKS를 쓰는데 MKS를 쓴다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물리학자로서는 꼭 편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면 안 편해. 그래서 고체물리, 저는 고체 실험이니까 전공이. 고체물리 입장에서는요. CGS 가우시안이 훨씬 편해요. CGS로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고체물 중에서 자성체 쪽 하는 사람들은 가면요. 그 사람들은 EMU라는 단위를 써요.
CGS EMU예요. 그게 MKS EMU가 아니라 CGS인데 차지나 커런트 관련한 것만 약간 단위가 틀려. 묘하게 틀려요. 그게 똑같지 않아. 여기서 숫자가 얼마라고 한 게 계산해보면 MKS로 숫자인데 근데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는 MKS로 돌아가거든요. 미국 애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MKS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물리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읽고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위는 죄다 가우시안 CGS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던 게 인프라레드였는데 인프라레드 그쪽에는 CGS ESU를 써 또. 일렉트로스태틱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CGS인데 그거의 서브셋이에요. 그러니까 CGS 가우시안 유닛이라는 게 있고 CGS 가우시안 유닛은 차지가 1쿨롱이면 1쿨롱이에요. MKS의 1쿨롱이랑 똑같아. 그런데 CGS ESU는 일렉트로스태틱 유닛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스탯 쿨롱, 1쿨롱이 아니라 1스탯 쿨롱, 정전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1스탯 쿨롱이 1쿨롱이 아니야. 그 다음에 EMU에 가면 1스탯 웨스테든가? 내가 모르겠네. 1스탯 가우스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것도 단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CGS 단위도 한 3개쯤 되고요. 그건 고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입자나 하이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단위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단위 쓰면 식도 복잡해지고 사실 그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단위를 다 1로 만들어버리자. H도 1, C도 1, 뭐 나오는 건 다 1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세상 편하고 좋은데 현실감은 없죠. 네가 구한 게 그래서 몇 줄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절대 계산 못해. 내가 보기엔 계산해 본 적이 없어. 논문 쓸 때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 그 단위계를 근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알겠지만 사회는 비슷한 전공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발전해요. 좀 지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자니까 다 같이 놀지만 좀 지나봐요. 절대 다시 안 만나요. 고체하는 사람 고체하는 사람끼리 놀고 입자하는 사람 입자끼리 놀고 통계하는 사람 통계끼리 놀고 뭐 각자 자기 분야 이 광학은 광학끼리 놀고 학회가 따로 있어. 그 학회 가면요 거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평범한 사람 쫙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근데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의 단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단위는 안 써요. 공통이긴 하지. 근데 논문에 그걸 안 써. 논문에 그걸 쓰고 싶죠. 남도 안 쓰고 나도 안 쓰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요 K도 바뀌고요. 전화도 바뀌어요. 어이가 없게끔. 그래서 얘를 앞에다 따로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단위에 쓰면 어떤 K를 써야 되고 전화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가 따로 한 챕터 정도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 나는 제가 말했잖아요. 대학원 때 인프라레드를 했는데 단위계가 어쩌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쌤이 코드도 쓰고 논문도 같이 쓰고 바로 석사 때 석사 2학년 때 2학년 때인데 도대체 단위가 안 맞는 거야. 논문에 나오는 숫자대로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 숫자가 안 나와. 막 뭐 10에 몇 승씩 틀려요. 뭐 조금 틀린 게 아니야. 계산기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단위 체계가 바뀌면 앞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제 경우에 그래서 근데 그걸 마스터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챕터를 읽었어요. 수업 시간에 절대 안 하지. 저도 강의 안 할 거예요. 꼭 내가 왜 해? 독학해야 되는 챕터야 원래 그거는. 필요한 사람이 독학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평생 모르는 거지. 그것도 괜찮아요. 평생 모른다 그래서 물리학자 못 되는 거 아니고 너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를 뿐. 난 그냥 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됐다. 근데 그게 크게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런 불행이 있어요. 단위가 바뀌게 돼. 자기 동네 단위를 이 교과서의 단위로 환산해서 쭉 끌고 가서 하려면은 그 챕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부터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디파인한 거냐면 포스를 차지로 나눈 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좀만 해봅시다. 뭐 by Q1이라고 이번에 해볼까요? 여기 다르게 써봅시다. Q1에 의한 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하 Q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Q2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X 구체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다 써야 되는데 X 벡터 이렇게 쓰면은 전하 Q가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전하 Q는 X에 있다. 전하 Q는 위치 X에 있다는 거죠. 전하 Q는 X에 있어서 그 자리에 필드가 작용해서 전하 Q를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고 그 필드는 Q1이 주었다 이런 의미죠. Q1이 준 필드에 대해 써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다시피 이거는 by Q1인데 이거는 여기 있는 요 나머지들이에요. K Q1 X 빼기 X1 X 빼기 X1의 크기의 3승. 이거는 데피니션이고 이걸 우리가 필드라고 이야기하죠. 일렉트릭 필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쪼갠 거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Q2를 밖으로 빼고 나머지만 Q1이라고 했. 그다음에 Q2가 있는 자리를 X라고 우리가 바꾸고 그렇게 한 거죠. 일반화시킨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디파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힘으로부터 디파인했는데 이유는 있죠. 여러분들이 학부 때도 배웠겠지만 원격 작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원격 작용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사설은 아니니까. 자, 여기에 뭐 지구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뭐 안드로메다에도 무슨 뭐가 있다고 해요. 안드로메다에도 뭐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다리가 뭐 4개라고 합시다. 얘가 전자기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전화로 줬다고 합시다. 전화를 얘가 갑자기 없던 전화를 100쿨롱을 갑자기 끄집어 올렸어. 어떻게 끄집어 올렸는지는 난 모르겠어. 갑자기 여기서 100쿨롱을 딱 전화 라지 큐를 얘가 딱 끄집어냈어.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딱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몰 큐를 나는 들고 있어. 아, 그랬더니 스몰 큐가 안드로메다 쪽으로 끌려가네? 아, 그걸 보고서 서로 같은 극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대로 밀린다고 합시다. 안드로메다 때문에 내가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이 갑자기 전화 라지 큐를 드는 바람에 지구에 있는 내가 든 전화가 반대로 밀리네? 이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간이 걸리죠? 멀잖아. 멀죠? 얼마나 멀죠? 안드로메다. 얼마나 멀어요? 그게 상당히 오랜 동안 주제였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은 제가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200년인지 300년인지 500년인지 모르겠지만 안드로메다가 은하라는 것을 몰랐어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계 주위에 있는 뭐 그냥 잠깐 먼지인가 보다. 이렇게 성운, 클라우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클라우드의 유형으로 생각했지 그게 상당히 많은 클라우드들이 실제로는 은하다. 하나의 갤럭시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지식이에요. 그냥 그거를 확대해 봐서 별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대해 봐서 별을 보고 그 다음에 거리를 재는 스케일, 레드시프트 뭐 이런 걸 사용해서 거리를 재잖아요. 허블 들어봤죠? 허블의 적색 편이 거리가 먼 놈이 속도가 더 빠르네? 더 빨리 나한테 멀어지네? 그거를 거리별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캔들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초신성이 폭발을 하는데 폭발할 때 이게 광도 곡선이 상당히 표준적이더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환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0만 광년인가? 그거 아니겠지? 200광년인가? 내가 200만 광년인가? 200 대충 맞았네, 그치? 200만 광년 정도 돼요. 거리가, 우리로부터 거리가.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인포메이션 오는데 200만 년 전에 있던 차지를 나는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걸 우리가 힘이라고 할 수 있냐.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터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적인 거를 생각하잖아요. 직접적인 걸 생각하는데 나한테 사이에 끈이 있냐, 막대가 있냐 이거죠. 막대로 날 밀었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허공을 통해서 오는데 허공이 우리가 수많은 과학 지식을 통해서 알지만 허공은 진공이거든. 텅 비어 있어요. 물론 텅 비어 있다는 것도 고에너지 입자 이론에서는 텅 빈 게 아니야. 베큐움이라는 필드가 다시 있어야 되니까. 베큐움 필드는 또 끊임없이 뭐가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거든.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요. 표준적인 교과서에서는 텅 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정설이에요. 그 동네는 그 동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믿어주는 게 좋아. 우리가 그걸 반박할 능력이 없는 한은. 그래서 그 말이 맞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무슨 베큐움 필드를 통해서 전달이 됐건 어쨌건 간에
200만 년 거리에 있는 이 거리의 이 원격작용을 간단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일렉트로스태틱스 관점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해. 스태틱스라는 게 200만 년 동안 차지가 그대로 있어야 돼. 나는 그냥 금방 끌어들었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없던 차지를, 사실 그 없던 차지를 끄집어내는 건 그 액션이 어려워요. 물리학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액션. 차지를 크리에이션 해야 되잖아. 나는 뭐 어떻게 할지는 난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없던 차지를 내가 태어난 지가 100년도 안 됐는데 200만 년 전에 내가 이 차지를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 내가 과거에 내가 돌아가서 끄집어내? 내가 지금 끄집어냈어요. 200만 년 전에 이 차지가 어떻게 내가 차지를 끄집어올 줄 알고 여기다가 힘을 쫙 작용해가지고 내가 이리 밀려. 그래서 내가 근데 꺼내는 순간 바로 밀려야 되거든. 그럼 도대체 뭐냐? 요 차지는 200만 년 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차지가 200만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차지가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딱 있는 순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 만방에 선포를 했다. 나는 일렉트릭 필드라는 형태로 쫙 사방에다 화살을 쏜 거예요. 미리 가능성을 퍼뜨려 놓은 거지. 그 E 필드라고 해요. 그게 E 필드야. 미래에 나타날 전화를 위해서 내가 미리 허공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퍼뜨려 놓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 200만 년 지난 내가 라이프타임 100년도 안 되는 내가 차지를 딱 꺼내 들어도 그 차지가 얘가 200만 년 전에 미리 쏴놓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야. 그냥 지가 태어난 순간 바로 차지가 있는 순간, 그러니까 차지와 일렉트릭 필드는 그만큼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차지가 있으면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바로 생기고,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가 있어야 서로 힘을 작용한다고 했지만 이 일렉트릭 필드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에요. 전하가 생기면 바로 오토매티컬리 얘가 주변에다가 사방팔방에 동심원 방향으로 화살을 쏴. 그 화살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원격작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꺼내든 전화가 밀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서로 보고 나서 쏴야 된다면 보는 데만 200광년, 다시 보고 나서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갔다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전화가 여기 쥐똥 많으면 어떡해? 안 보이면 내가 거기다 화살을 어떻게 쏴? 보여야 쏠 텐데 타겟이 어딘지 알고 쏴. 그죠? 그래서 그 원격작용을 내추럴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건 200만 년 전에 이미 이 허공에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돼요. 약간 철학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게 하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 학부 교과서에서는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기도 하거든요. F를 Q로 나눠서 이 레이쇼를 전기장이라고 하자. 근데 이 데피니션 어떤 책에는 또 이게 뭐 1쿨롱으로 나눈다.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0.1쿨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전화가 0.1쿨롱이면 전기장을 디파인 못하나? 심하게 말하면 전화가 0이면 전기장은 무한대가 될까? 이런 발산형 사고로 빠지게 돼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 데피니션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타협할 수 있죠. 우리 세상에는 전화가 유한해. 파이나이트 하더라. 0은 전화가 없는 거니까 우리 전자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고 0에 가까이 수렴하는 전화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 중에 가장 작은 전화가 전자라는 것인데 그게 1.69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라는 유한한 값을 가졌어 라고 우리는 스탠다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 그 세계관에 따르면 얘는 유한한 걸로 항상 나누기 때문에 절대 발산하지 않아. 이게 뭐라고 해야지? 약간 변명거리죠.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 필드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자, 좀 전에 이게 단위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MKS 단위계 또는 뭐 MKS 아니더라도 그 CGS, 일반적인 CGS 가우시안에서도 이렇게 될 텐데, 이 K 값이, 내가 노트 있으니까 적고 갈게요. 갑자기 이야기가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게 1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ESU란 단위, 일렉트로 스태틱 유닛이라는 단위에서는 ESU, 이거 정확히는 CGS, ESU인데, 이게 1이 될 수 있어요. 1이 되면 그 쿨롱의 법칙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뭐 전하의 제곱 이렇게 안 쓰고 그냥 q의 제곱 나누기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죠.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숨어있는 개념은 ESU다. 그러면 그 단위가 어디로 갔냐? 눈에 보이죠? 전하로 갔겠지. 전하로 얘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을 루트 씌워서 이게 전하가 서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전하를 스케일링 해놓고 단위를 바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바꾸면 전하가 갑자기 드레싱을 하고 옷을 입게 되는 거지. 앞에 단위에 있던 거를 전하가 가져가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단위계를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어려운 이슈예요. 분야에 가서 어떤 분야든 간에 남의 논문 읽을 때 단위가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틀려요. 기호법도 달라. 근데 그거를 적응해야 돼요. 이 잭슨의 특이한 기호법이 있어요. 잭슨은 죄다 여러 벡터를 기호를 늘어놔요. 라지 R 벡터 이런 거 안 써요. 잭슨은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부 전작에 또 그렇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그 다른 사람 논문 읽는 거랑 비슷해. 대신 이 책 전체에서 이제 하나의 그걸 쓰죠. 자, 페이지 좀 바꿔가지고요. 리니어 슈퍼포지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리니어 슈퍼포지션. 우린 이거 꽉 믿고 있는 건데 선형 결합, 학부 전자기, 양자 등등 웬만한 거 다 선형이었어요. 선형이 굉장히 선형 대수도 배웠고 선형 아닌 거는 뭐 골치 아픈 것으로. 그래서 선형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비선형 또는 뭐 고체 물리 같은 거 배웠다면 뭐 강자성, 강유전성 뭐 이런 것들은 넌리니어리티가 있다는 이런 얘기 얼핏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선형이 정상적인 거고 비선형은 이상한 거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것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신경 껐을 텐데 여러분 전공은 또 그렇지 않거든. 바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잠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포톤이 포톤이 두 개가 있는데 포톤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가정에서만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냐면 전기장에 대한 전기장은 필드고 벡터라는 게 다 선형이어야만 되잖아. 근데 우리가 벡터를 쓰고 그걸로 벡터의 덧셈을 쉽게 연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선형이라는 그 스페이스가 선형이고 그 오브젝트가 그 선형 오브젝트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그 가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이 전기장은 포톤인데 여러분들 학부 때도 배웠죠? 전기장은 포톤이에요. 전기장은 포톤이라고 전하가 있고 그것들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이 포톤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잴 수 있는 모습이 포톤의 모습을 우리는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몰라도 돼요. 나중에 전자기 2까지 다 배우면 아마도 그 이야기가 더 나올 거야.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 했을 텐데 양자역학에 포톤을 집어넣을 때 A 벡터로 집어넣잖아. P 도트 A 벡터. A 벡터는 벡터 포텐셜이고 거기에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얘가 포톤이다. 포톤의 모멘텀이다. 뭐 어떤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 A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 전기장, 자기장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이 곧 포톤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장, 자기장의 포톤인데 이것들이 더할 때 그냥 얌전히 더하기가 된다. 벡터 필드로서 더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실험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 포톤들이 인터랙션 할 수 있거든. 투포톤 콜리전이라고 하잖아. 입자에서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입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죠. 워낙 낮은 에너지에 쓰잘데기 없는 사건인데 고체물리나 광학에서는 그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포톤 두 개 콜리전해서 또 다른 포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레이저 뭐 블루 레이저를 가지고 그린 레이저 만들고 뭐 블루 레이저를 가지고 뭐 다른 색깔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그 색깔을 바꿀 때 그 세컨 하모닉 또는 뭐 하여튼 포톤 에디션 이런 걸 하는데 그 포톤 에디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포톤 두 개가 들어가서 한 개로 들어간 건 두 개인데 나온 게 한 개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두 개가 들어서 한 개가 나왔어. 각각의 포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가 두 개가 들어서 하나가 나왔어? 이거는 인터랙션이 있는 상황이에요. 상호작용을 한 거지. 첫 번째 놈은 사라졌잖아. 두 번째 놈도 사라졌죠? 세 번째 놈이 크리에이션 됐잖아. 두 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생겨났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한 거예요. 그죠? 상호작용 없으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원래 픽처는 이거였지. 원래 픽처는 저거예요. 서로 아무 상관없이 쓱 지나가는 거.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는 건 저런 상황을 말해요. 아무 상관없이 쓱 지나가는 거,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상황 학부 생각으로는 이게 타당해. 다 선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기억이 나거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어느 대목에서는 뭐 비선형성이 있거나 고체나 뭐 광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할 거고, 입자라면은 다른 이야기 하겠죠. 내가 그것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네.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걸 없다고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가정을 한 거지. 그러면 전자기장이 선형적으로 더할 수가 없다고? 이거 더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그냥 눈 딱 감고, 특히 일렉트로스태틱스니까, 이거 우리가 알지만 이거 다 교류에서 이야기잖아. 전자기 파가 휙 지나갈 때 상호작용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일렉트로스태틱 1필드가 선형결합을 안 하고 비선형결합을 하는 것은 또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이 어디 있냐면 고체 물리에 있거든. 고체 물리의 강유전성 이런 데는 그 일렉트로스태틱 필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렉트로스태틱 필드가 서로 더해졌는데 비선형적으로 더해져. 1 더하기 1이 0.5, 뭐 이런 1 더하기 1이 1 이런 연산하는 거죠. 짜증나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고체에서는 그게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광학이나 입자에서는 그게 이제 교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여러분 신경 꺼도 되고, 근데 고체에서도 사실 뭐 변명하자면 그 매터가 인발부하는 거예요. 매터 없이 포톤끼리 하는 건 고체가 아니잖아. 고체에는 꼭 매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매터는 매직의 공간이니까 매터가 인발부하면 이거 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이런 가정이 깔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민을 할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X라는 좌표에 있는 이 필드가 만약 수많은 전하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그래서 전하들을 인덱싱을 하고 I라고요. 그러면 QI 이렇게 인덱싱을 한다면 X 벡터 빼기 XI 벡터 나누기 X 벡터 빼기 XI 벡터의 크기의 3승 한 다음에 앞에 4파 입시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더할 수 있다. 이게 리니어 슈퍼포지션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학부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당연한 것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반드시 당연해야 될 필요는 없다. 포톤이 만약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하이 에너지가 되면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자, 이거 이제 점전화 표현이고요. 이 점전화 표현은 우리가 연속전화 표현으로 바꾸는 걸 학부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이거 로 밀도 개념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x가 있는 xi라는 좌표를 보통 x 프라임 좌표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죠. 그리고 이게 전화 밀도로 썼으니까 부피에 곱해야 되겠죠. 부피를 dv라고 할까? dx의 3승, dx 프라임의 3승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부피, 그러니까 길이 작은 길이가 3개 곱해졌다. dx의 3승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부피를 나타내는 dv라고 쓴 걸 이렇게도 써요. 잭슨의 표현법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i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x 프라임이라고 쓰고 x 빼기 x 프라임의 3승 쓰고, 여기 똑같죠? 이거 적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단위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쓰는 게
연속 전화 분포가 됐을 때는 이렇게 쓰겠죠. 면전화 분포라면 시그마 D 뭐 A 면적 익숙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 대목도 어떤 친구들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그다음 잭슨이 그걸 연습 문제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26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 건데 디락 델타 펑션을 사용해서 이 점전화를 연속전화 분포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점전화 표현에서 이걸로 그냥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Q가 XI라는 위치에 있다. 이거를 이 밀도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Q 델타 펑션 X 빼기 XI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델타 펑션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대학원 전자기에서 이 델타 펑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에 벡터가 들어갔잖아요. 벡터가 들어간 델타 펑션, 이게 3차원 델타 펑션이구나. 이해해야 돼요. 안에 벡터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3차원 벡터 필드구나. 3차원 델타 펑션이구나. 1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적분 3번 해야 되는 거죠. 부피 적분 1번 하든지 1차원 적분 3번 해야만 유한한 걸로 튀어나오는 그 델타 펑션이에요. 델타 펑션 내가 처음 들어봤다. 큰일 난 거고요.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내 개념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습 문제도 뒤에 막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과제로 또 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델타 펑션 써서 표현한다면, 로를 뭐로 써야 되냐면, 로 x, 지금 우리가 그냥 x로 일단 쓴다면, 서메이션 i qi x at 델타 x 빼기 xi 이것들의 더하기 이렇게 바꿔야 되고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 로 x 프라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다시 로 x 프라임은 이 x자를 x 프라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qi 델타 x 프라임 빼기 xi 벡터 i는 1에서 n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하면 돼요. 점전화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분으로 쓸 수 있어요. 대학원 학부 때는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26페이지 나오는 기본 프로퍼티 반드시 읽어보기 바라요.